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담뱃값 인상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평가원과 사회부 김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담뱃값 인상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1일이었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금연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국회를 거쳐야 하지만 담뱃값이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이 인상됩니다. 문 장관은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는데 가격을 올려서 이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당장 흡연자들의 반발도 거세고 우회적으로 증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률이 80%에 이르고 담뱃값이 담뱃세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담뱃값 중 세금의 비중은 62%이고요. 또 담뱃값이 4,500원이 되면 이 비중은 79%로 뛰어오릅니다. 이는 연간 3조에서 4조 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런 증세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YTN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11일 정오에 정부 서울청사를 연결해 문 장관의 기자회견을 신속히 보도해 돋보였습니다. 또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심도 있게 보도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부가 이번 담뱃값 인상을 급작스럽게 결정하고 또 2배 가까이 올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김주영 기자.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 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5년에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뒤 10년 동안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몇 차례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실패했는데요. 이번 정권이 들어선 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할 필요가 있고 더 이상 그 시기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최고 수준으로 더 이상 강력한 흡연 정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6월부터 텔레비전 금연 광고에 혐오스러운 광고, 즉 충격요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무살을 탄 것은 지난 2일 추석 연휴 직전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까지 2,000원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매우 우려할 만큼 높은 수준이고 이는 국민 건강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성인 흡연율뿐 아니라 청소년 흡연율이 너무 높아 크게 우려된다며 가격을 올리는 것만이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담뱃값은 조금씩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한 번에 큰 폭으로 인상해야 흡연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싼 편입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미국의 3분의 1, 영국의 5분의 1, 호주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복지부가 담뱃값을 4,500원으로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담뱃값이 4,500원은 돼야 금연정책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담배 가격을 올렸을 때 흡연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한 외국의 가격정책 효과 사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미 YTN에서는 보도한 바 있지만 미국의 경우 2009년에 담뱃값을 22% 올렸을 때 성인 흡연율은 1.3%포인트 떨어졌지만 청소년 흡연율은 10%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에서도 담뱃값을 20년간 2배 정도 올렸는데 같은 기간 동안 담배 구입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우회적인 세수 확보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취지에는 모두 수긍한 편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3명 가운데 2명은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담뱃값 인상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기보다는 여러 필요에 의해 인상을 결정했고 이미 국회에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계류 중에 있지만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위해 이렇게 정부가 입법 발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정남 평가원.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그 담뱃값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0.62%포인트나 오른다고 합니다. 또한 담뱃값 인상은 조세의 형평성을 떨어뜨립니다. 담배는 그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로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취해온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내세운 명분은 세금 증대가 아니라 국민 건강입니다. 정부는 담뱃값의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또 경고 그림 등을 넣고 홍보 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광고뿐만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담배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며 YTN도 담배 사재기에 대한 우려를 전했는데요. 흡연자의 그리고 야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확정되기까지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며 또 가격 인상 외에 구체적인 금연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김주영 기자, 앞으로 남은 절차를 여쭤보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그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이달 초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내년부터 4,500원을 시작으로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켜 담뱃값을 지속적으로 올리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물론 담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다. 또 논의 과정에서 담뱃값 인상 폭이 조정될 것이다라는 등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 건강을 위해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자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갑자기 담뱃값을 80%나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담뱃값을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서민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는 논리입니다. 또 결국 정부의 세수 증대를 위해 금연 정책을 겉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담뱃값을 올리면 그 인상분만큼 흡연자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동안 담배세를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담배 가격을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담배 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쓰이는 몫이고 흡연자를 위해 사용해야 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대부분 건보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래서 담배 가격 인상분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비율을 현행 14.2%에서 18.7%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곳에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치료제,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 담배 가격 인상만으로는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대로 낮추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여러 가지 비가격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담뱃값에 폐암 환자의 폐 사진 같은 흡연 경고 그림을 삽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 홍보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이런 비가격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 현재 OECD 최고 수준인 평균 흡연율인 20%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흡연으로 각종 암과 심내혈관 질환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그리고 사회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진단 담뱃값 인상 관련 보도를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김주영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제6회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무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라고 하지 않아 모든 중소기업이 사라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중기업 돌아와 주세요. 가방이 지퍼가 없어요. 신발끈
없어서 넘어져 참 불편해요. 소기업 돌아와 주세요. 모니터 안 켜져 혼나요. 바지 지퍼 없어서 차였네. 참 비참해요. 중소기업 화이팅!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유아러 닥터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의학기술의 발달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평균 기대 수명이 늘게 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을 주제로 삼은 방송 프로그램도 많아졌는데요. 유아러 닥터가 바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번 유아러 닥터 방송에서는 여성이여 아름다워지자라는 부제로 여성 의뢰인을 출연시켜 여성들의 고민인 안티에이징과 월경통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에 관한 고민을 가진 의뢰인을 출연시켜 그 의뢰인의 고민과 생활 습관 등을 주제로 전문의로 이루어진 패널들이 조언을 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자의 간단한 오프닝 멘트 후 의뢰인을 출연시켜 본격적인 닥터룸이라는 꼭지로 진행됐는데요. 이 꼭지는 건강에 관한 개인적인 궁금증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일상생활을 촬영한 영상 자료를 보고 의뢰인의 고민을 찾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성상 의뢰인이 진행자와 함께 서서 고민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의뢰인으로 출연한 여성이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진행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눈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대화법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올바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과 진행자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시청자들은 줄곧 의뢰인의 옆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청자들을 제3자로 만들어 방송에 집중할 수 없고 또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들은 소리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막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성들이 월경 전 단 음식을 먹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패널로 출연한 의사의 전문적인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말로는 카보하이드레이트 크레이빙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 용어의 한글인 탄수화물 중독증이라는 단어만 자막으로 표시해 시청자들에게 약간의 괴리감을 느끼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글 풀이와 영어로 된 전문 용어를 함께 표기했다면 더욱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된 자막 표기의 예를 들어보면 바디라인이라고 한 말을 자막으로는 몸매로 표기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방송 자막에서 자주 보이고 있는 현상인데요. 외래어나 비속어 등을 순 우리말과 표준어로 바꾸어 표기해 주어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미디어가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요. 이렇게 미디어가 대중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올바른 길로 이끄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명의 전문의 패널과 상담 후 화면을 바꾸어 산부인과 전문의 박현태 교수의 처방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상담했던 내용을 차례로 제시해 주었는데요.
이것은 시청자들이 건강 상식이나 지켜야 할 수칙 등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주어 매우 적절한 부분이었습니다. 화면 구성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의뢰인의 고민에 관해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자들의 의상은 밝은 색이었지만 화면의 배경이 검은색 커튼이 드려져 있어 전체적으로 매우 어두운, 때로는 침침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에 어려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초록불과 빨간불로 나타내는 건강 신호등이라는 구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건강을 키워드로 다루는 관련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성인데요. 의뢰인의 상담 내용이나 영상 자료로 보여준 생활 태도나 습관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시청자들이 좋고 나쁨을 신호등의 색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독창성이나 고유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구성을 고민해 이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 관련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유아러 닥터가 이러한 면에서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뉴스는 신속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정확한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얼마 전 가수 송대관 씨 부부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재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YTN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구형이 아니라 실형이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아닌데 마치 형량이 확정된 것처럼 자막을 내보낸 것은 잘못이라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형과 실형처럼 법률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담뱃값 인상 여부가 큰 관심사였는데요. YTN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 4,5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보도하고 1시간 뒤에는 3,500원 내지 4,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서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요 뉴스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러시아와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는데 이틀 뒤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휴전체제에 합의했다고 정반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외신을 전할 때 객관성이 떨어지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발언은 그대로 전할 것이 아니라 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막 오류가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정 분쟁이라고 써야 할 헤드라인 자막이 법쟁 분쟁이라고 틀리게 나오거나 한 개의 자막에서 띄어쓰기, 맞춤법이 동시에 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터뷰 자막 가운데 외국어, 어드밴티지는 유리하게 작용한다거나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우리말로 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보도의 경험적 가치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흔히 뉴스 보도 혹은 취재 보도라는 말을 차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나 보도 기자도 명칭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뉴스는 많지만 취재 대상은 선택적입니다. 또 보도되는 것은 따로 선정됩니다. 뉴스를 대상으로 취재나 보도의 개념을 정리하지 않은 채 혼용해 왔습니다. 이런 관행은 보도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뉴스를 중요하게 보았던 시대적 인식이었습니다. 저널리즘 역사에서도 뉴스와 보도를 구분하고 있고 또 언론사 직제도 보도본부나 보도국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뉴스와 보도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가 새로운 사실이라면 보도는 의미나 경험을 제공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뉴스가 기자 역할에 비중을 두고 어떤 뉴스를 어떻게 취재할 것인가에 치중한다면 보도는 수용자의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즉, 수용자의 행위와 관념과 모델을 제공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방법이나 기준을 제시하고 또 좀 더 나은 품격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스 보도가 우리에게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각기 입장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학습적 효과나 경험적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훈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험은 우리의 거울이고 새로운 창문을 열어주는 영양제입니다. 이런 영양제는 뉴스와 보도를 통해 제공됩니다.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물가와 세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것은 뉴스가 되고 왜 인상하는지, 얼마나 인상하는지,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은 보도의 역할입니다. 인상만이 해결책인가? 다른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가? 인상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 국민적 입장에서 다뤄지지 않은 채 인상의 당위성만 내세우는 일방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보도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궁색한 당위성만 반복할 뿐입니다. 진실성이 없는 명분은 정부나 국회 그리고 언론까지 무감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은 수십 년간 반복되는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나 발전 가능성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보도가 내용보다 형식을 앞세우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보도의 작성 기술이 형식이 역피라밋 또는 OW라고 하는 것은 글의 형태를 만드는 기술일 뿐이고 산업화, 산물인 깡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혹평하기도 합니다. 보도를 통해서 의식의 표현, 의식의 구현차가 되어야 합니다. 보도에는 인간 의식을 포함한 사회적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